또 월요일이다. 교실에 들어온 준혁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준혁에게로 집중되었다. 축 처진 어깨가 무척 허약해 보였다. 작은 키에 바짝 마른 준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동정심이 바로 만만함을 대신하는 말이었다. 준혁이 나타나자 같은 반 아이들 중 몇 명이 짓궂은 장난질을 시작했다. 한 아이는 준혁의 목을 감아 조이고 다른 아이는 준혁의 배를 주먹으로 쳤다. 또 한 아이는 준혁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준혁은 비명도 못 지르고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것이다. 어떤 한 주가 될는지 준혁은 벌써 두려웠다. 다들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준혁은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잠깐 교실에 환기를 시켰다. 그런 줄도 모르고 준혁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한 소리 했다. 야, 이놈아. 아침에 미리 학습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어딜 싸 돌아다는 거냐? 아무 변명도 못하고 준혁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준혁은 책과 필기구를 꺼냈다. 다음 시간은 미술 시간이었다. 준혁은 스케치 북과 팔레트와 붓 하나를 꺼내놨다. 수채화 물감은 준비를 못했다. 대신 크레파스를 가져왔다.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준혁의 준비물을 쳐다봤다. 너는 또 준비물을 빼먹었구나. 물감도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주눅이 든 준혁은 말을 더듬거리며 무슨 말을 했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다. 뭐라고? 뭔 소리인지 똑바로 말해. 하나도 모자라 듣겠다. 저는 크레파스로 그리게 해주세요. 네 마음대로? 그러려면 수업 시간이 뭐하러 필요하냐? 집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하지. 수업을 네 마음대로 하니?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크레파스를 가져왔어요. 참, 난감하다. 아니, 물감 하나 살 돈이 없으면 앞으로 너는 중학교는 갈 수 있겠니?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준혁은 속으로 걱정을 했다.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으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 더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늘 그랬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때린 적이 없었다. 알아서 다른 애들이 때려줬기 때문이다. 준혁의 담임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혼냈다. 그러니 누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신고를 할 수 있겠나. 자기 아이가 코피가 터졌어도 담임 선생님의 소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만 항의할 뿐이었다. 미술 시간이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새놈의 아이가 다가와 가방을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다. 준혁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처분만 바라고 있었다. 한 아이가 준혁의 등짝을 팔꿈치로 찍어 때렸다. 비명 소리가 나오자 다른 한 애가 발길질로 준혁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다른 아이는 준혁의 노트를 찢었다. 준혁이 노트를 잡고 안 놓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렇게 굿하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을 다른 시간보다 늘 늦게 들어왔다. 월요일부터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1년 12달 얼굴이 성한 날이 없었다. 체구도 작고 소심해서 누구한테 덤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아이였다. 준혁이 맞을 때 같은 반 다른 아이들은 그냥 구경만 했다. 때리는 걸 말리거나 학교에 일러바치며 완전히 왕따가 될까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들 대부분은 준혁이와 친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준혁의 구타에 참여했던 것이다. 준혁에게 학교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매일 등교할 때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인 듯 했다. 학교 때 얼굴이 붓거나 입술이 찢어지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김 씨는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고 있었다. 건물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자식의 몸 어딘가는 상처가 있었다. 매일처럼 그런 꼴을 보는 김 씨는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했다. 자신의 더러운 운명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 것 같아 더 괴로웠다. 어느 날 준혁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얻어맞아 김 씨는 학교에 찾아갔었다. 가해자, 새 아이의 부모와 교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합석한 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다. 애가 행실이 바르지 않아 아이들한테 자주 얻어맞는 모양인데 가정교육이 왜 필요한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기가 막힌 김 씨는 분노가 치밀었다. 선생님, 준혁이 행실이 바르지 않다고요? 준혁이는 누구한테 CD조차 못 거는 애입니다. 심성이 착해 빠져서 자기 것도 못 지키는 아이예요. 여기 얼굴을 보세요. 코뼈가 부서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피해자인 애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진정하시고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도 준혁이는 입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준혁이가 아니면 학교가 조용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누가 힘이 더 세다고 일방적인 싸움이 어딨겠어요. 싸움은 똑같아서 나는 겁니다. 준혁이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얘가 누구하고 싸울 몸입니까? 이렇게 허약한 아이를 때리는 아이들은 놔두고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어 가해 학생들을 두둔했다. 준혁이 어머님, 쟤네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들은 학교 발전에 많이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준혁이가 사교성이 부족해 아이들 사이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걸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도 시원치 않은 데다 학교 준비물도 매번 못 해옵니다.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김 씨는 너무 억울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가해자의 한 어머니가 김 씨에게 싸가지 없이 말을 했다. 얘들한테 듣기로는 준혁이는 늘 인상을 쓰고 반 얘들이 장난 좀 치면 그걸 죽기 살기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더라고요. 반 아이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는 걸 보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김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남의 자식에게 피해를 줬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그 부모들이 역겨웠다. 끝까지 사과는 안 하시는군요. 아니,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움도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매번 죄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학부모 노릇을 하겠어요? 다른 가해 학생의 어머니도 나섰다. 애교육부터 제대로 시키세요. 어떻게 반 애들끼리도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면 어디 가선 달라지겠어요? 김 씨가 대응하려고 하자 교감 선생님이 단호한 말투로 상황을 정리했다. 잘하는 애니까 코뼈야 잘 주물러 놓으면 굳을 것이고 이빨은 어차피 빠질 전이니 새로 나면 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좋게 끝내시지요. 저희들도 그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교육자들에게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교무실에 찾아와 호소했던 게 벌써 세 번째였다. 억울하고 천불이 나는 일이지만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 진정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준혁이 남은 학교 생활이 더 험난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6학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더 버티자는 생각을 했다. 학교 면담이 끝나 김 씨는 기다렸다가 준혁이와 함께 걸었다. 동네 입구에 이르러 붕어빵 천막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우리 저기서 붕어빵 먹고 가자. 붕어빵 가게는 지난해 겨울부터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직접 끌고 오가며 가게를 열었다. 가게가 열리지 않을 때도 많았다. 김 씨는 그 할머니가 만든 붕어빵이 맛이 있어서
간혹 준혁이에게 사다 주곤 했다. 할머니는 저만치서 다가오는 준혁과 그의 엄마를 쳐다봤다. 언제나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다니는 준혁을 바라볼 때마다 왜 그렇게 안쓰럽던지. 그 애의 엄마는 아침 몇 시 출근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오후 7시면 앞을 지나갔다. 가끔씩 어떤 날은 모자가 함께 걸어가는 걸 볼 때도 있었다.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아이의 아빠는 없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아들 하나를 홀어머니가 키우는 것이라고. 맞았다. 준혁의 아버지는 준혁이 2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 씨,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자주 얻어맞고 다녀 속을 태우고 있었다. 남편이 죽고 김 씨는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가를 나와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으나 청소일로는 두 식구 생활비가 빠듯했다. 김 씨가 관절염 때문에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어서 더 어려웠다. 김 씨는 고아로 남편이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공장에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남편이 성실하고 듬직해서 외로운 자신을 잘 감싸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 하나 남겨놓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막막해서 어린 자식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선물로 남긴 아들을 잘 키우는 게 남편에 대한 사랑일 것으로 생각했다. 김 씨는 준혁이 커가면서 몸이 허약한 게 마음에 걸려 몸에 좋다는 건 다 걷어 먹여봤다. 입이 짧은 준혁이는 친구도 없었다. 자기 주장이 센 것도 있지만 몸이 약해서 남한테 만만하게 보여 친구가 생기지 않았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 아빠는 건강했었어? 유전이라는데. 아빠는 건강했고 체격도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크면 건강해질 거야. 그러기 위해선 잘 먹어야지. 먹지 않는데 크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지. 김 씨는 그런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앞날이 참담했다. 맨날 같은 반아이들한테 얻어맞고 자니는 아들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볼 부모가 어딨겠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심할 텐데 정말 난감했다. 그렇다고 김 씨 역시 배움이 짧은 사람인데 홈스쿨로 아들을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 나도 검정고시로 대학 가면 안 돼? 그러는 애들 많대. 너를 위해서라며 못할 게 뭐가 있겠니? 그러나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학교 다니는 게 힘든 만큼 힘들다고 봐야 해. 아들은 당장 자신을 괴롭히는 애들과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김 씨는 어떻게든 아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고자 애를 썼다. 할머니는 붕어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으면서 준혁이 입고 있는 윗도리를 살펴봤다. 전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어 봤는데 그건 신발 자국이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준혁이가 친구들한테 자주 맞고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애가 참하고 조용했는데 덩치가 작고 전체적으로 빈약하게 보여 안타까웠다. 애 엄마는 어디 다녀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귀가하던데. 김 씨는 할머니가 자기에게 묻는 걸 잘 못 들었는지 처음엔 의아했다. 네. 빌딩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군. 애는 얘 하나고? 네. 외롭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같이 엄마를 쏙 빼닮았군. 남편은 뭘 하시오? 애 아빠는 일찍이 돌아갔어요. 내가 괜한 걸 물었구먼.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라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말을 나눴는데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던 같았다. 자, 2개는 따로 싸줄 테니 집에 가서 더 먹거라. 할머니는
붕어빵 2개를 봉지에 넣어 준혁에게 주었다. 김 씨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1,000원짜리 2장뿐이었다. 신용카드만 있었다. 난감해진 김 씨는 지갑을 다시 털어보고 안주머니에도 더 찾아봤다. 할머니는 그런 김 씨를 보고 괜찮다며 웃는다. 됐어요. 나중에 주면 되지. 우리 단골이잖아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김 씨도 따라 웃었다. 준혁이는 입술 한쪽이 터져서 뜨거운 붕어빵을 먹는 게 더디었다. 그 모습을 할머니는 바라보며 측은하게 여겼다. 그래서 집에 가서 천천히 먹으라고 2개를 싸준 것이었다. 준혁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따졌다는 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기분이 몹시 나빠졌다. 준혁을 불러 세웠다. 너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학교에서 있었던 걸 시시콜콜 다 일러바치고 사는 거니? 사내 자식이.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아니,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매번 찾아오면 누가 선생하겠냐? 솔직히 이번 담임뿐만 아니라 지난 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단 한 번도 준혁을 칭찬해 준 일이 없었다. 오히려 때리는 애들을 두둔하고 더 부채질을 했었다. 김 씨도 그 점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 학교에는 온전한 정신이 박힌 선생이 하나도 없냐고 묻고 싶었다. 준혁같이 가난하고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마치 더러운 물건인 양 취급하는 학교 선생님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세상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 드는 순간도 많이 있었다. 언제나 세상은 강한 자, 있는 자 중심인 것을 숨길 수가 없다. 김 씨는 자신도 고아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어디 의지할 데 없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구한 자신의 팔자를 많이 탓했다. 김 씨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다. 4살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반면에 고아원 생활은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히 생각이 났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 하나 있었다. 끈으로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반지갑만한 복주머니였다. 지금도 김 씨는 복 붙으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한때는 준혁이에게 줬더니 촌스럽다고 싫단다. 준혁아, 이게 엄마 젖먹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복주머니란다. 엄마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면 이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이게 복주머니라는 걸 엄마는 믿고 있다. 엄마한테 소중한 거니까 잘 보관해야지. 나한테 주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 돌이켜보면 참 신기했다. 그 어린애가 어떻게 이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었다. 남편도 그런 말을 했었다. 이 복주머니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렇지만 남편이 이승을 하직하는 비극만 있었지. 그 어떤 복도 오지 않았다. 그래도 애착하는 물건이라 이제는 복보다는 정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다. 준혁이 담임 선생님의 불공평한 처사 때문에 준혁의 반 아이들 몇 명은 더 극성적으로 준혁을 괴롭혔다. 어느 날에는 준혁이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물벼락을 퍼부어 홀딱 젖어 나온 일도 있었다. 수업 시간 내내 덜덜 덜며 더티다 감기 몸살에 걸린 적도 있었다. 며칠 전에는 여자아이들 앞에서 준혁이 바지를 벗겨 고추를 드러내는 수모를 주기도 했다. 그때 수치감 때문에 준혁은 밤에 헛소리까지 했었다. 아이들은 준혁이 가난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화장실 청소용 락스를 준혁이 옷에 뿌려대기도 했다. 어떤 때는 신발을 숨겨놓아 맨발로 하교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런 일련 사태에 대해 담임 선생님은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 김 씨가 학교에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교무실에서 쫓겨나기만 했다. 애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따돌림을 받는 걸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찾아옵니까? 여기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애부터 단속을 잘 시키고 그래야지. 무조건 남 탓만 하면 그 애가 제대로 커가겠습니까? 사립학교에 공헌하는 학부모가 아니면 공부라도 잘하는 학생의 부모라도 돼야 대우를 받았다. 그도 저도 아닌 준혁은 더구나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는 준혁이는 학교에 없느니만 못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일이 수년 반복되니까 평소 준혁을 불쌍하게 여기는 애들까지도 준혁을 이상한 물건 보듯이 피하기만 했다. 누구 하나 손잡아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았다. 여학생들 앞에서 준혁은 늘 창피하기만 했다. 그래서 자신은 커서 장가를 못 들 거라고 생각까지 했다. 아니,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컸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김 씨. 역시 괴롭기는 매한가지였다. 준혁아, 세상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는 거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해줬지만 김 씨 자신도 전혀 확신할 수 없는 말이었다. 세상은 자비롭지 않고 잔혹하며 공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작년 겨울부터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장사를 하면서 이상하게 준혁이란 애가 눈에 자꾸 띄었다. 축 늘어져 희말맹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이였다. 그리고 볼 때마다 얼굴이 붓거나 옷에 흙이 묻혀 있었다. 준혁을 볼 때면 왠지 마음이 짠하고 애처로웠다. 그래서 가끔씩 찾아올 때 붕어빵 한두 개씩 더 주곤 했다. 삐쩍 말라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어떤 의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한 번도 친구와 다니는 걸 못 봤다. 외톨이로 꼬라지를 보건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짧지만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승에서 찾아와 너는 왜 자식을 함부로 잃어버렸느냐며 야단을 쳤다. 그러면서 붕어빵을 달라고 하여 2개를 드렸더니 사라졌다. 새벽에 잠이 깬 할머니는 늘 그렇듯이 다시 잠들지 못했다. 이제 부모님 곁으로 찾아가야 할 나이였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꿈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고 나니 너무도 허망했다.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했고 누굴 위해 살아온 건지 회한에 빠졌다. 그런데 깊은 회한과 함께 새벽 시간의 몽롱한 의식 속에서 뭔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다가 말고 떠오르려다 마는 게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너무 막연해서 할머니는 갑갑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정신머리가 없어지는 게 맞는 모양이었다. 세월에 장사 있겠나? 그러면서 그게 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그런데 왜 준혁이란 아이가 자꾸 오버랩되는 걸까? 도저히 모를 일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아직도 정신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현명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오락가락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것이었다. 준혁이 그 애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준혁이란 아이와 깊이 연결된 일일 것이다. 꿈속에 부모님께 드린 붕어빵 2개, 준혁에게도 2개. 그때였다.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할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자신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올 뻔했다. 30여 년 넘게 견뎌온 대가일까? 분명히 기억났다. 붕어빵 값을 주려고 현금을 찾던 준혁의 엄마가
순간적으로 품 안에서 꺼냈다가 틈새 다시 집어넣은 파란색 복주머니. 그건 분명히 복주머니였다. 혹시 자신이 너무 그리워했던 마음에서 헛것이 보인 건가 의심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했다. 준혁의 엄마가 한순간 꺼냈다가 집어넣은 게 무엇인지 분명히 봤다.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준혁을 바라보다가 얼핏 봤지만 확실했다. 할머니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머리가 찡했다. 손이 떨렸다.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모님이 꿈속에 나와 어린 자식 잃어버린 것을 마무라는 모습은 곧 자식을 찾으리라는 암시였다고 믿고 싶었다. 꿈보다 해몽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건 필연적인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날보다 두어 시간 더 빨리 가게를 열었다. 가게를 열고 말고도 없었다. 그냥 천막만 걷어내고 불만 지피면 바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반죽은 전날에 미리 빚어서 숙성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바로 장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뜻깊을 날일 수도 있는 때도 할머니는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뼛속까지 장사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 도끼, 집념이 없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할머니는 어릴 적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어린 나이 때부터 국밥집 식모부터 시작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30대 중반에는 국밥집을 직접 차려서 장사를 한 지 10여 년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버는 족족 강남에 땅을 사두었다. 당시에는 이미 강남이 부자 동네가 된 지 한참이 지났을 때인데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2의 도약 시기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어디선가 국밥집 손님들로부터 주워들은 정보를 믿고 강남 땅을 사들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얼마나 일을 너무 많이 했으면 지금도 뜨거운 붕어빵을 맨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손에 굳은 살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과거 미팔군 앞에서 장사를 할 때 카추사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었다. 그중 한 명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남편은 이팔군 통역사로 일하다가 할머니가 국밥집 체인점을 열자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 그때 딸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딸아이를 너무나 아껴 국밥집에까지 업고 다닐 지경이었다. 할머니는 딸애에게 신경을 다 쏟지 못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그냥 국밥만 말아주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 직접 현장을 뛰어다녀야 했고 출장도 잦았다. 아이를 도맡아 키운 건 남편이었다. 그런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애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애를 찾기 위해 체인점 확충 사업을 멈추기까지 했다. 애를 잃고 시리의 세월을 보내던 중에 남편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10여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할머니는 국밥집 체인 사업을 양도하고 손을 떼었다. 사업에 대한 열의도 없어지고 죄책감만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강남 땅에 올린 빌딩과 단독주택 등의 자산 일부를 팔아 사회사업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슬픈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기 위해 현재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와 붕어빵 장사를 한 것이었다. 먹는 것도 겨우 연명할 정도로만 먹고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오전 시간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준혁의 엄마가 출근하는 걸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퇴근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했다. 하지만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끔씩 숨이 차서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다. 붕어빵 가게를 열어놓은 채 할머니는 준혁이라도
먼저 만나보려고 학교에 찾아갔다. 어떤 반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교무실로 찾아가 보고자 했다. 학교는 수업 중으로 조용했고 담 너머 중학교 쪽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준혁이란 이름만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다.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몰랐다. 그러나 다 알아내는 수가 있었다. 믿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교무실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멈췄다. 가만히 유리창 쪽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준혁의 엄마가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귀 기울여 들어봤다. 준혁 어머니,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애가 학교 적응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병원부터 가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이니까. 아니, 애가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든 게 학교인데 나 몰라라 빠져버리는 태도가 옳은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아도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 이 학교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을 하고 싶군요. 가해자 아버지 하나가 나섰다. 이 보세요. 어디서 시정잡배 같은 짓을 합니까? 여긴 학교예요, 학교. 개나 소나 드나들며 학생 인권 따지는데 그 인권은 그 집에만 있던가요? 우리 애들도 다 인권이 있어요. 내가 이미 연락을 경찰서에 해놨어요. 서장이나 누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백 썼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높은 백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시군요. 경찰서장은 할 일 그렇게도 없답니까? 어린애들 싸움질에까지 등장하고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당신들 오늘 모조리 교육청에 진정할 겁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당신들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교감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진정한다고 누가 겁납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준혁이 쟤는 여기 중학교에 배정되지 못할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배정될 테니 각오하세요. 김 씨는 짜증이 났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차별을 대놓고 받는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학교 배정을 그쪽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배정을 선생님들이 관여한다는 게 수상한 일 아닌가요? 가해자 학부모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교육청에 백날 진정서 내고 따져보세요. 얘 작은아버지가 교육청 고위직이에요.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따지고 들었다. 세상에는 좋은 백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돈 있고 백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못 살고 가난한 것도 다 이유가 있듯이. 지금 준혁 어머니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는 모든 걸 다 잘했고 다른 애들은 다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심각한 오류인 겁니다. 아니, 맞은 애가 우리 애인데 도대체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 그때 화가 난 교감 선생님이 핏대를 세웠다. 더 이상 학교를 시끄럽게 하려면 당장 애를 다른 학교로 옮겨주세요. 쟤 하나 때문에 시끄럽게 살 순 없으니까요. 그 순간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정복 차림의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한 학부모가 앞으로 나가 손잡고 인사를 했다. 어이구, 과장님. 직접 나와주시고 이거 뭐 꼭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는 교감 선생님에게 소개했다. 수사과장이라고 같이 악수를 했다. 경찰서에서 이런 일에 기일은 아닙니다만 학교 측에서 너무 힘들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인 모양이지요. 수사과장은 준혁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너 골을 많이 다쳤냐? 조심했어야지. 네 몸은 네가 지켜야지. 다칠 것 같았으면 얼른 싸움을 그만뒀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화가 더 났겠지. 그러면서 준혁의 보호자를 찾았다. 김 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했다. 이것 보세요. 조심을 하다니요? 일방적으로 3명한테 두들겨 맞은 건 이해입니다. 싸움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냥 마구 두들겨 팬 거라고요. 1-2번도 아니고 저번에 부러뜨린 콧뼈를 또 부려뜨렸어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짓입니까? 이 보세요. 어디서 따집니까? 애가 아빠도 없으니까 사내답지 못하고 소심해서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한 건데 무조건 감싸기만 해서야 어디 쌍방 좋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요. 오죽하면 경찰서 수사과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만 애 데리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비는 여기서 처리해 줄 테니까 좋게 끝내야지. 서로 악감정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섰다. 준혁이를 맡고 있는 담임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준혁이는 어딜 가도 적응 못할 겁니다. 저런 애들이 나중에 욱해서 큰일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김 씨는 눈물이 났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자신한테 말폭탄을 던지는데 정신이 사납고 혼이 빠졌다.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게 하나도 맞지를 않았다.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잔뜩 풀이 죽어있는 준혁이는 계속 훌쩍이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어른들이 그것도 교육자라는 인간들이 할 짓이 아니었다. 제풀에 꺾인 김 씨가 그만 일어나 준혁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 순간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섰다. 다들 의아해서 서로 쳐다보았다. 누구시지요?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준혁이 할머니 됩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움찔했다. 그리고 어리둥절했다. 그때까지 차림새가 후질근하여 빨리 알아보지 못한 교감 선생님이 물었다. 혹시 이길순 여사님 아니신지요? 네, 이길순이 접니다. 그때서야 교감 선생님은 문 앞으로 뛰어나와 중앙에 있는 소파에 앉도록 안내했다. 우리 학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신 이길순 여사입니다. 재단 이사를 겸하고 계십니다. 다들 입이 벌어져서 서로 쳐다만 보고 서 있었다. 언론을 통해 이름을 익히 알고들 있었다. 할머니는, 아니 이길순 여사는 소파에 앉아 조장 선생님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청에 전화를 했다. 네, 이길순이라고 합니다. 차장님께 바로 연락 넣어주세요. 할머니는 수사과장을 쳐다봤다. 수사과장은 멀거니 서서 어색한 표정으로 눈을 껌벅거리고 있었다. 과장님은 하시는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곳에 뭐 하려고 나오셨나요? 서장님이 나오려던 거 대신 나오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서장님 부탁이 있고 해서. 그때 이길순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네, 차장님. 여기 보아하니 할 일 없어서 아무 일에나 관여하는 서장님이 계신데 혈세를 이런데 낭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즉시 시정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버릴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사과장이 얼른 자리를 빠져나갔다. 할머니는 그리고 교육청 고위직 운운했던 가해자, 학부모 쪽을 바라보면서 차갑게 물었다. 아까 교육청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높은 빽 있습니까? 정말 빽이 뭔지 보여줘야 정신들 차릴래요? 그 고위직이 누굽니까? 당당하면 말해보세요. 그 학부모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준혁과 김 씨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냥 낯설고 불편해서 숨죽이고 서 있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백 많다는 학부모는 손을 모아 잡고 다른 학부모와 서로 쳐다보며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학부모들과 김 씨,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함께 소파에 앉았다. 교장 선생님은 금시초문인 듯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연실, 죄송하다고만 했다. 할머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이 학교에 제가 기부를 좀 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사장님과는 돈독한 사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쪽 동네에 이사와 지내는 만큼 각별히 관심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손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놀랬습니다. 설사 우리 손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학교나 학부모 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자 문제는 내일 당장 교육청에 보고될 겁니다. 오늘 내로 당장 제 변호사가 찾아올 테니 구체적으로 얘기들은 하세요. 이길순 여사는 일어나 김 씨와 준혁의 손을 잡고 교무실을 나갔다. 순간 돌아선 이길순 여사는 한마디 덧붙였다. 앞으로 행태를 봐서 이 학교 재단에 기부를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기 있는 준혁 엄마의 뜻에 따를 겁니다.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 잠깐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난 건지 담임 선생님은 상황을 깨닫고 소름이 일어났다. 자칫 자기 교직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그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은 제각기 다음 조치를 취하기 위해 흩어졌다. 각자 도생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지금부터 있는 백 없는 백 다 찾아볼 것이다. 교무실을 나온 할머니는 김 씨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준혁 엄마, 전에 복주머니 가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러다가 복주머니란 단어에 생각이 미쳤다. 네, 저한테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꺼내봐요. 김 씨가 안주머니에서 어른 손바닥 반만한 복주머니를 꺼냈다. 할머니는 그 순간 휘청했다. 맞았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어린 딸의 옷 속에 항시 넣어줬던 복주머니가 맞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한눈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 얘야, 내가 네 엄마다. 김 씨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급작스러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여기 이분이라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 이 인생이 힘들 때 한때는 원망도 했던 분이 믿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침착했다. 학교 벤치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복주머니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언제 어떻게 해서 딸과 헤어졌는지, 그리고 김 씨 목덜미 귀 옆에 어른 손톱만한 붉은 반점이 있는지 물었다. 김 씨는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라 있는지 없는지 희미했다. 그래서 머리칼을 들어 올리자 할머니가 확인했다. 분명히 붉은 반점이 머리털이로 이어져 있었다. 준혁이도 놀래서 물었다. 할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 어머니예요? 그래, 내가 네 할머니, 외할머니다. 할머니가 김 씨의 두 손을 끌어 잡았다. 그때서야 김 씨가 그 품에 기대어 울었다. 30여 년 만에 만나는 모녀의 모습은 무조건 슬펐다. 김 씨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했다. 할머니는 그런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니들도 고생 많았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젠 대가를 받아도 괜찮을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걱정 말 거라. 내가 가진 모든 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거다. 그것으로도 속죄할 순 없어도 내가 이뤄놓은 최선의 것이다. 할머니는 손자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다. 웃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을 그들은 예시하기를 하며 지낼 것이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